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봅시다. 일단 뭐 진도를 나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일단 1년 커리를 얘기를 해보면 1, 2월 달에 기본반 할 거고요. 3, 4월 달에 3, 4, 5, 6월 달까지 4개월간 심화반을 할 겁니다. 그리고 7, 8, 9 때 3개월간 문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출문제도 풀이할 거고, 기출문제도 분석해서 어느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다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11월에 걸쳐서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최종 정리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뭐 문제풀이니까 이때 뭐 이론 마무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풀이 때는 자기가 이론 공부한 것을 그러니까 이론을 그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론 공부를 더 하면 되겠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문제로 풀 때 그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아웃풋에서 답을 쓰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최대한 많이. 그래서 이론 과정은 최대한 6월 달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기출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7, 8, 9 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주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출문제 쭉 분류를 하는 그런 것도 좋고, 또 미트리트 피트 문제 같은 것도 분류를 하면 문제를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문제가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구나, 문제화 됐던 부분이 이 이론 과정에 있었구나, 이런 걸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정리된 걸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차차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할 건데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8시간 할 거고요. 일요일 날은 4시간을 할 건데, 작년까지는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반 같은 경우 2달 중에 한 달은 일요일 날 4시간 더 했었고, 심화반 같은 경우도 일요일 날 넉 달 중에 2달은 일요일 날 4시간을 더 했었는데 지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판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판서하고 여러분들 판서 받아 적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좀 보강 같은 게 있는데, 최대한 그걸 좀 줄이려고 이번에는 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노트가 뭐 다 필기가 된 노트가 아니라 내가 기본적인 얘기들은 그냥 워드로 치고요. 내가 필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공란으로 남겨놔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긴 하는데 작년보다는 좀 적게 필기를 해서 좀 속도도 좀 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했으니까 노트에다가 좀 쓰도록 하세요. 예전에 보면은 그냥 판서만 했더니 노트 자체를 필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노트를 갖고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공부할 때는 그렇게 큰 느낌이 없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 내가 뭘 모르고 있고 뭘 아는지, 그리고 전체 생물학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체계화시키는데 노트가 있으면 이 후반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작성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색깔별로 좀 이렇게 구분 지어서 할 테니까 좀 수업 중에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판사한 내용은 좀 필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용으로 내가 문제를 줄 거예요. 매주. 다음 주부터 줄 겁니다. 복습 문제. 그리고 테스트용 문제. 작년까지는 이 복습 문제를 뭐 가로넣기 해서 암기용 문제로 따로 줬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 암기용 문제를 따로 줄지 아니면 테스트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지, 뭐 기입형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만약에 수업 속도가 좀 빠르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뭐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는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게 하고 내가 걷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뭐 채점을 하게 하든가. 왜냐하면 풀어라 그러면 안 풀더라고. 말로는 앞에서 고개 끄덕거리는데 나중에 이제 많이 친해져서 이제 문 풀 때 많이 친해졌잖아요. 문 풀 때 은근슬쩍 물어보면은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안 하죠? 이때도 안 하면 하겠어.
생각 중이에요. 테스트용 문제를 어떻게, 뭐 암기형 문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풀라고 할지, 하루에 30분 할지, 오늘 한번 속도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주에 배운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5개념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안 외워졌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기본반에서는 기출문제는 다루진 않는데 일반반, 기본반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화반 과정에서는 관련된 기출문제를 챕터마다 4문제 정도 줄 거예요. 그래서 각 챕터에서 어떤 문제들이 기출이 됐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게끔 심화 과정에서는 관련 기출문제는 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한다면, 스터디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혼자 공부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수업 끝나고 그냥 집에 가요. 혼자서 집에 가서 바로 보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죠. 그리고 5개념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매주 자기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수업을 잘 들었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거 하면 서로가 의견 교환을 하니까, 뭐 수업 끝나고, 이것도 이제 수업 속도에 따라 다른데, 수업 속도가 좀 여유가 생기면, 강의실에 좀 30분 정도 일찍 끝내서, 여러분들이 강의실 내에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그날 배운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면 뭐 서로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래서 그런 스터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작년까지는 스터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한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약간 강제성을 부여를 할까,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일단 속도를 봐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할 때는 달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달달달달 외우면 나중에 본고사에서 문제가 원하는 내용을 몰라요. 문제 파악이 안 되고, 문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답을 쓸지 몰라. 그래서 알고 있는 걸 그냥 주구장창 다 써요. 포인트에 맞지 않게. 키워드를 살살 비껴나면서 답을 쓰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채점해보면은 이런 문제였나?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키워드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면요, 외워야 되는 부분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생물이라는 게 각 챕터별로 서로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배운 내용이 뒷부분에서 나오고요. 뒷부분에서 공부하다 보면 앞부분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서로 연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연결을 하다 보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면 외워지니까. 그리고 기작 같은 경우도 이해를 하게 되면 전체 기작 중에 필요한 키워드 몇 개만 외워주면 전체 기작을 스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이해를 하세요. 네, 수업 스타일이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키워드들 외울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게 되면 양이 확 줄어듭니다. 내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당연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든 혼자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내 수업 듣고 들을 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 많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는 안 좋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반복하세요. 예, 여러분들 이 반복이 중요한데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뭐 이 용어가 이쪽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저쪽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잡혀요. 그리고 이해하고 반복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본고사 때까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반복 공부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내용을 계속 본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다가 이거 앞부분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또 복습 문제를 주는 거니까 복습 문제 풀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요.
남아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물론 쉬는 시간에 그 1시간 동안 배운 것도 정리하는 것도 일종의 복습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날 배운 거 다시 한번 쭉 보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도록 하세요. 특히 기본반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보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보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와서 문제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문제 풀고, 그러면 네다섯 번 정도는 간단하게 복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잘 이해되고 머릿속에 많이 남을 거예요. 요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좀 지키면 공부 성적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지키도록 합시다. 의외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 주에 할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기본반 때부터 딴 데 좀 신경을 끊고 좀 공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다 패스했죠? 패스 안 한 사람들은 1월인가 2월 달에 2월인가? 그때 또 시험이 있는데 그때 빨리 패스해 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2월 달에 패스 못하면 또 5월 달이기 때문에 5월이면은 심화과정 후반부에 해당하잖아요. 그때까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때문에 신경 쓰는 거니까 그런 것 자질구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해서 끝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이따가 끝나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됐죠? 자, 그럼 진도 나와도 되죠? 자, 그러면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들 요 노트 나눠준 게 7챕터까지인데 약간 여유있게 줬습니다. 아마 지금 페이지 수는 대략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기본반 끝나면 한 320, 3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계획은 일주일에 우리가 8주 수업이니까 일주일에 한 40페이지 정도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속도가 빠르면 좋지만 느리면 뭐 나중에 시간 봐서 보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설이 있죠. 설이 일요일 꼈나? 애매하던데. 일요일 안 끼고 월화수인가? 그죠? 그러면은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수업을 해도 되겠죠. 우린 주말이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노트 여러분들 나눠줬으니까 교재랑 노트랑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앞부분은 이제 생물학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개념을 잡고 점점 우리가 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냥 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생물학과 그 주제들. 자, 생물체의 특징. 여러분들 생물체 하면 하나의 개체를 우리가 생물체라고 하죠. 그냥 뭐 생물체로 살아 움직이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규칙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화적으로 적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화적으로 적응을 했다는 얘기는 주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갖는 개체들이 살아남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손을 낳게 되니까 하나의 종이라고 하는 개체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내에서 그 개체 수의 빈도, 그 개체, 형질을 갖는 개체의 빈도의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이 하나의 개체가 변화가 생겨서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체 자체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 내에 여러 형질을 나타내는 개체들이 있는데 주변 환경에 적합한 애들은 살아남고 적합하지 못하는 잘 살아남지 못하게 되니까 적합한 형질을 갖는 개체들의 자손수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개체군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세대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진화에 대한 개념, 이것도 나중에 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그냥 간단히 편하게 보도록 하세요. 자,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한다고 했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환경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가 있고요. 기관계 중에서 특히 신경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절 파트 한번 봅시다. 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몸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뭐 외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 몸 내부의 반응도 일어납니다. 몸 내부의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야 개체가 살 수가 있으니까, 세포 주변에 있는 환경이 항상 일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와 관련돼서 보면, 항상성 유지와 관련돼서는 세포가 있는 개체 내부의 환경, 얘네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항상성 유지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면 하나의 개체를 이렇게 단면을 딱 잘라보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입이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항문이라고 이렇게 보면 뻥 뚫려 있습니다. 이 내부는. 그리고 여기에서 세포들이 이 개체를 구성하게 되고 저기서 말하는 이 내부 환경이 어디냐면 여기가 내부 환경입니다. 그럼 세포 주변에 있는 내부 환경이라는 것은 체액을 의미하고요. 그 체액은 혈액 그리고 세포가 있는 조직액이 여러 그 내부 환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환경이다 그러면 이제 체액이고 체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혈액과 조직액.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혈액과 조직액의 상태를 뭐 삼투압이라든가 뭐 체온, 온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렇게 개념을 보면 되고요. 보통 이제 항상성 유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배설계에서 삼투 조절과 관련된 얘기를 배우지만 동물생리학 기호 파트에서 다루는 이런 체온 조절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 파트도 기출이 2번인가 3번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또 기출이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 재작년 2018학년도 대비해 17학년도 대비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개념은 좀 보고 가도록 하고요. 요즘 그 기출되는 분위기가 이게 어느 정도 그 확률을 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이면은 이 파트에서 기출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배설계인데 배설계 계속 안 나오다가 4년 전에 3년 내리 배설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나왔죠. 여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배설계 관련돼서도 갑자기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확률적으로 이런 부분이 올해 나오겠구나라고 싶은 것들은 좀 알아두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또 나오겠어라고 하는 부분 등하시하지 않고요.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체온 조절도 나중에 또 심화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 이러한 내부의 환경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몸 내부에서 물질 대사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뭐 에너지가 필요하면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들인 에너지를 우리 몸 내부에서 필요한 형태로 바꾸는 그런 에너지 변환이 일어납니다. 교환 또는 변환. 대표적인 게 이제 광합성.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만드는 것이죠. 유기물을 만든다는 얘기는 화합물을 만든다는 얘기고 화합물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결합이 생깁니다. 그 결합은 새로 생긴 결합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빛에너지가 그런 화학결합의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이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를 우리가 독립영양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독립영양체.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소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러한 소비자 같은 경우, 동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음식물을 통해서 얻죠. 그래서 음식물이 화학결합을 하고 있고 그 화학결합을 깰 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ATP 형태로 또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화합물 형태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ATP로 바꾸는, ATP라는 화합물로 또 한번 또 바꿔서 우리가 쓰기 편하게 바꾸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음식물을 산화시켜서 분해가 이제 산화가 분해의 개념인데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생물체들은 종속영양 생물체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생물체 명명할 때 독립이냐, 종속이냐, 무기냐, 육이냐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심화과정 처음 들어갈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명하는 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분류
종류를 나눌 때 기준점에 따라서 우리가 종류를 달리 나눌 수가 있고요. 이음을 달리 붙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예전에 기출이 한번 됐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일단 이 정도로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이 물질대사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다 통칭해서 물질대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질대사는 크게 어떤 화합물을 만드는 동화 과정, 또 분해하는 이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과정이라는 것은 합성하는 과정이고요. 이화라는 것은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자, 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다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원래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연계에서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동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동화 과정이 뭐가 있죠? 광합성이 있죠, 광합성. 자, 광합성에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바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자, 분해하는 과정은 당연히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또는 에너지 생산. 자, 우리 아까 음식물 얘기할 때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었죠. 자, 이화 과정의 대표적인 예가 세포호흡이에요. 그럼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 몸 안에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 되죠. 그래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의 에너지가 생산되냐면 ATP. ATP 자체가 에너지라기보다는 ATP는 에너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요. 됐나요? 이렇게 개념을 쭉 잡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생물체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생장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크기가 커지죠. 발달이라는 과정은 크기도 커지면서 기능을 갖게 되면 이제 발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체가 살아가다가 이제 자손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생식 단계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자손을 낳는 단계, 생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중에 우리 동물생리 끝날 때쯤에서 생식 파트 다 배우게 돼요. 자, 이 정도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필기하기엔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이 오른쪽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좀 약간 글씨 작게 해서 쓰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쭉 이 오른쪽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원자가 있고요. 자, 계층 구조 설명을 할 텐데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있고요. 세포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이게 되면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이게 되면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들이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것이고 이 개체들이 모이게 되면 개체군이라고 하는 동일 종의 모임이 형성되고 여러 종이 모이게 되면 군집이 형성되고요. 여기에 생물적 요소 말고 무생물적 요소까지 첨가하게 되면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요. 생태계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이제 생물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냥 지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반적인 얘기를 다 배울 거예요. 우리가 생물체를 배운다라는 얘기는 개체를 배운다라는 얘기인데 이 생물체 내부 생물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다 배울 것이고 그 구성 요소들 다 배울 것이고 그 기능들 배우는 것이고 그 생물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환경과 같이 살아가게 되니까 그 주변 환경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의 생물체가 있으면 이 환경이라는 것은 무생물적 환경만 의미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적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 입장에서는 다른 생물도 일종의 환경에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도록 해봅시다. 자, 원자는 무생물적 요소도 원자는 다 갖추고 있으니까 원자 수준은 우리가 잘 안 다룰 거고요. 원자는 기본적으로 양성자, 전자가 있구나. 이 정도 개념만 있다가 다시 한번 잡으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분자죠.
자, 분자도 보면은 우리 생체 내에서 중요한 분자는 이제 생체 고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는 생체 고분자를 배울 거예요. 자, 생체 고분자 어떤 게 있냐면 네 가지가 있죠. 고분자라는 건 거대 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고요. 그리고 핵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당류 있고요. 당이 있고요. 다당류.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고분자 지질이 있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중합체, 단량체로 구성된 중합체는 단백질, 핵산, 다당류고 고분자이지만 중합체가 아닌 것은 지질이에요.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단량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PTN이라고 한 건 프로틴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단백질 그냥 PTN이라고 할게요. 이거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자, 핵산 하면 이제 우리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그리고 전달과 관련된 RNA. 얘네들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당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탄수화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탄수화물 중엔 단당류, 이당류도 있고요. 다당류도 있고. 이제 거대 분자에 해당하는 다당류죠. 자, 그 다음에 지질이 있고요. 지질, 중성지방도 지질이고, 인지질도 지질이고, 스테로이드도 지질이고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 세포 구조를 하기 전에.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분자들이 모이게 되면 소기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기관은 세포 소기관,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 하면 대표적인 게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 등등이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소기관들이 모이게 되면 세포가 형성이 되고요. 그 세포에서부터 비로소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배우는 내용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포까지가 여러분들 배우는 세포학. 세포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생체 고분자들, 그리고 세포 소기관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주는 세포막까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세포라는 것이 생체 고분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생체 고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효소들이 관여를 해서 고분자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분자들을 통해서 세포를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 단백질이 바로 유전정보 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단백질들이 물질 대사 과정을 거쳐서 핵산이라든가 다당류, 지질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러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유전학이에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전반적인 발현 과정, 조절 과정, 또 여러 가지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술들, 그런 것들 다 테크닉들을 배우는 과정. 여기까지가 이제 절반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절반이 그 다음부터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세포들은 하나의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유사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고요. 그냥 세포들이 모인 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근육 조직이다 그러면 근수축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신경 조직이다 그러면 신경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또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경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 기관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기관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조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직들이 기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조직 모임. 자, 예를 들면은 위를 한번 볼까요? 위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위를, 요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자, 이게 위벽인데, 여기 음식물 식도로부터 쭉 내려오죠? 그럼 여기 위에서 이제 음식물이 저장도 되고 섞이고 소화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 내강의 위 내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위 내벽에는 어떤 조직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4개의 조직을 배웠는데요. 상피 조직이 있고요. 근육 조직이 있고요.
신경 조직 있고 결합 조직이 있고 얘네들이 다 모여서 위라고 하는 기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기관계는 무엇이냐? 기관계는 유사 역시 이번에도 유사 기능을 갖는 기관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가 기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계는 식물에는 없어요. 동물에만 있습니다. 이건 동물에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관계를 배우는 과정이 바로 이제 동물 생리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 생리학은 여기까지가 동물 생리학이에요. 식물 생리학은 식물하고 동물하고 좀 세포 수준에서 유사한 대부분 유사하지만 또 다른 독특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식물학은 따로 빼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동물 생리학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요 기관계가 형성되는 과정 요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세포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소화기를 예로 들 텐데 위 생각한다면 위는 연동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육 세포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이 근육 세포들끼리 모여서 근육 조직을 만들 것이고요. 자, 근육 조직이 좀 더 큰 개념이죠. 자, 근육 조직들이 모이고 또 근육 조직뿐만 아니라 신경 조직, 결합 조직, 상피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 방금 얘기한 예를 든 위가 이건 기관에 해당하죠. 위가 형성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소화를 담당하는 것인데 위 혼자서는 완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없죠. 식도도 있고 항문도 있고 입도 필요하고요. 대장, 소장 다 필요하죠. 그래서 위가 있는 소화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됐네?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그런데 동물의 경우는 기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식물은 없고. 근데 대신 식물은 조직계라는 게 있어요. 조직계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고요. 자, 그러면 기관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계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름이 다르냐? 기관을 보면요.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이 갖고 있지 않은 소화를 담당하는 위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형성됐죠. 근데 조직계는 새로운 기능이 형성되지 않고 그냥 조직이 그냥 모여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기관은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조직계에서는 그냥 단순한 조직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차이를 구분하면 될 거고요. 근데 이 기관계는 상당히 많습니다. 내분비계, 신경계, 소화계, 배설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물의 조직계는 딱 3가지만 알면 되겠죠.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 조직계 있고요. 관다발 조직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피 조직계 있고요. 이 정도 수준만 알면 돼요. 딱 3가지. 이렇게. 관다발은 여러분들 알 거고요. 물관, 체관이 있는 거.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표피 조직계. 나머지는 다 그냥 기관 조직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러분들 배워야 될 파트고요. 이제 뒷부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개체부터. 자, 이제 개체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생태학에 해당해요. 자, 하나의 개체가 행동하는 행동학을 배울 거고요. 나중에 생태학 파트를 할 때. 개체들, 동일한 종인 개체들이 모이면 개체군. 그래서 개체군이라는 개념은 동일한 종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동일 종이 모여 있으면. 개체군. 자, 이러한 종들이, 여러 종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군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생물이에요. 여기까지는 생물. 그런데 생물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살아야 되겠죠. 주변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도 받고 에너지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생물에다가 무생물적 요소를 포함을 시키면 그때는 우리가 생태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다라는 얘기는 생물 플러스 무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생물권은 뭐 안 다룹니다. 그냥 지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생태학이고요. 여기엔 표시는 안 했지만 생태계 내에 있는, 즉 이 군집이라고 하는 여러 종들이 어떻게 해서 다양한 종들이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진화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종들을 분류를 해서 우리가 나눠서 보는 것이 이제 분류학이고요. 그래서 진화 분류학을 따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세포학 유전학, 그리고 동물 생리학, 그리고 나머지 하나 파트가 생태학, 분류, 진화 플러스 식물학. 식물학에서 식물의 형태, 구조, 뭐 생리학, 식물 생리학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배울 거예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쭉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막연하게 생물 공부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생물을 구성하는 것들과 생물 바깥쪽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는구나. 그리고 생물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 순서대로 나타나니까 이 순서대로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되게 많아 보여도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 예를 들면 세포학, 각 세포의 기능을 통해서 나중에 동물생리학에서 기관계에서 이 기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포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 고분자들, 그것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고분자에 의한 세포 소기관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면 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계속 서로가 서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때마다 앞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다음에 보지 이러지 말고 그때 바로 생각났을 때 앞으로 돌아와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그냥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공부하자 이러면 잘 안 돼요. 앞에만 보다 보면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책, 학교, 대학교에서도 원서들 보면 앞부분만 새카마잖아요. 그죠? 나도 경험해봐서 알지. 나도 앞부분 요만큼, 한 10페이지 정도는 새카매요. 그죠? 왜냐면 계속 보니까 거긴 알아. 공부, 금방 하네. 나중에 해야지. 여유 부리고 안 하다 보면 뒷부분 잘 모르잖아요. 귀찮아. 안 하죠. 앞에 또 공부해야지. 또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또 앞에부터 봐요. 의미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의미 없게 공부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노트가 이 정도 분량이다. 나중에 계속 봐서 한 10번 반복해서 봤다. 그러면 이렇게 두꺼워져야 돼요. 부풀하기 일어날 정도로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뤘습니다. 됐나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징을 보면, 고분자에는 없던 기능들이 세포 소기관에 생기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새로운 기능들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 우리가 창발적 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는 창발적 특징,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거 좁아서 여기 밑에다 할게요. 1 플러스 1이 2 플러스 알파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알파는 형성되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이 알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 소기관 중에 대표적인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ATP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때 ATP를 만들 때는 수용 농도 구배를 통해서 음식물 산화에서 나온 고에너지의 전자가 전달되면서 수용 농도 구배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ATP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전달계라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 있는데 그렇게 전자를 전달하는 성분들이 순서대로 박혀 있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소의 농도 구배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전위차에 따라서 전자가 전달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계 성분들이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러면 전자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성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 성분들의 배열도 중요해요. 그러한 배열들까지 고려해서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 성분의 배열, 그리고 제대로 배열되면 얘네들은 서로가 상호작용할 수가 있겠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자 전달의 경우는 전자를 받고 전자를 주고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능이 형성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창발적 특성 또는 창발적 특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 가면서 어떠한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새로운 기능을 형성할 때 성분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얘네들은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외워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만 잘 이해해도 생물 첫걸음은 잘 뗀 거니까 잘 머릿속에 잘 개념을 잡고 순서대로 쭉 나갈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나가기 전에 뭐 크게 한번 봅시다. 세포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화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개념만 다시 한번 잡고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 생태계 파트부터 한번 봅시다. 생태계에 대한 개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물과 무생물적 요소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같이 있다고 해서 생태계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같이 있으면서 그 내부에서 두 가지 요소가 두 가지 요인이 병행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태계에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태계의 역동성에 관여하는 두 요인이 무엇이냐면 에너지와 물질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림 하나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생태계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생태계. 자, 생태계는 생물과 무생물적 요소가 있죠. 자, 생물은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항상 그 기준에 따라서 명칭이 바뀝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뭐 광합성을 하면 독립영양, 음식물을 산화해서 에너지를 얻으면 종속영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분류를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생물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럼 역할에 따라서 나눈다는 게 이 생태계 내에서 생산을 하는 애들, 소비를 하는 애들, 분해하는 애들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군집, 즉 생물, 전체 생물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했는데 그 군집에 있는 생물들을 기능에 따라 한번 나눠보면 생산자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분해자가 있고요. 생물을 나눌 수가 있죠. 자, 무생물적 요소도 있다고 했죠. 자, 무생물적 요소도 여기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공기, 뭐 빛, 토양, 물,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이제 무생물적 요소. 자, 그럼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생태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실제로 역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에너지와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는 열린 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외부에서 물질이라든가 에너지가 오고 그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열린 개예요. 우리 생물체도 어때요? 열린 개예요. 바깥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자,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동화 과정엔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그 에너지는 빛 에너지. 그러면 생산자가 빛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과합성을 하죠. 그리고 그 생산자를 소비한 소비자가 있죠. 그러면 그때 에너지가 전달돼요. 자, 그런데 생산자가 동화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을 소비자가 먹게 되는데 생산자도 물질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이 또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전달이 될 때 100%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비하는 것도 있고 열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열은 바깥으로 나가요. 자,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을 하고 소모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죽으면 분해자가 분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열 에너지가 또 나가게 되고요. 생태계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분해자는 어때요? 역시 분해하죠? 얘도 역시 열 에너지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그래서 들어온 만큼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생산자도 죽으면 사체 또는 낙엽 이거 다 이제 분해자가 분해를 하니까 에너지가 또 전달되는 셈이죠. 그래서 들어온 만큼 나가서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 흐름. 자,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바로
물질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화합물이라는 물질. 자, 그럼 물질이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져서 전달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생산을 할 때는 유기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이고, 유기물이라는 것은 CO2를, 그러니까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을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가 유기화합물을 만든다는 얘기는 탄소 골격에 필요한 탄소를 얻게 되는데, 그 탄소는 대기 중에 CO2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기 중에 CO2로부터 이렇게 생산자 가고요. 뭐 CO2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물이라든가 다른 기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도 다 어디에서 얻냐면 이 무생물적 요소로부터 이렇게 얻어요. 자, 이렇게 얻으면 생산자는 생산을 하고요. 그러면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그 화합물 속은 화학 결합이 형성되면서 에너지를 함유하게 되니까 그 유기물을 섭취한 소비자들은 그 에너지를 같이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흐를 때 물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 분해자,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말 그대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요. 자, 무기물은 다시 무생물적 환경에 해당하죠. 다시 무기물이 가니까 이 무기물을 이용해서 생산자가 또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럼 물질은 보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 내부에서 계속 돌죠. 그래서 물질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순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에너지는 흘러야 되고요, 물질은 순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 정도 간단히 개념 잡고, 나중에 이제 이런 에너지의 흐름, 또 효율성, 이런 것들 다 나중에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계산해서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에너지 변화과 관련해서 간단히 뭐 보면, 에너지 변화는 무엇이냐 보면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것. 자, 근육 운동은, 자, 화학 에너지 만들죠? 그러면 이 화학 에너지는 여러 가지 유기물이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운반체인 ATP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ATP를 이용해서 근육은 근수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전환, 뭐 이렇게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스터디를 하거나 테스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될 수도 있겠네. 보강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최소한. 내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필기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필기하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보강도 조금 버거하긴 했어요. 그래도 뭐 배운다는 생각에 뭐 잘 듣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빠르나요? 빠르진 않죠? 빠르면 얘기하세요. 내가 좀 속도를 줄일 테니까. 어쨌든 뭐 빨리빨리 개념 잘 잡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고, 요거 할 차례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태계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이제 세포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세포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세포일까? 이번에 여러분들, 내가 2주 전인가? 독감 때문에 고생했는데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여러분들 독감 안 걸렸어요, 이번에? 이번에 유행한 게 A형 독감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A형 독감이 되게 독해요. 빨리 왔다 빨리 사라지는 건데 좀 독하고, B형 독감은 천천히 왔다 천천히 사라진대요. A형 독감이 우리 첫째가 걸리고 이틀 뒤에 내가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내가 걸리고 하루 뒤에 둘째가 걸리고, 집에 다 마스크 끼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독감이 형성이 되죠. 그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세포일까 세포가 아닐까 이렇게 본다면, 예전에는 좀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바이러스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세포 수준을 높이는 게 좋으니까 이제 바이러스도 세포 아니냐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가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고요, 숙주가 없이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세포막이라는 것도 없고,
유전 정보는 있긴 하죠. 숙주에서 자기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RNA든 DNA든 그런 유전체는 갖고 있지만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세포라는 수준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포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세포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유전 정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유전 정보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세포 막도 있어야 우리가 세포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막은 없어요. 캡시드라고는 단백질.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막과 같은 인지질 이중층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세포막이라고는 하진 않고 외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갖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 이상, 즉 세균부터 세포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세균 이상의 생물체들을 우리가 생물체들이 세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유전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런데 이 유전 정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색체 이런 얘기 듣죠. 염색체 자체는 유전 정보고요. 유전 정보는 DNA라는 유전자라는 곳에 있고 유전자는 DNA 속 안에 있는 것이고요. DNA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DNA는 단백질과 함께 염색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가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염색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표시해 보면, 자, 이렇게 염색체. 너무 큰가? 간단히 작게 그냥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염색체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의 염색체는 한 분자의 DNA가 있습니다.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중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의 염색체는 하나의 DNA 분자. 그럼 사람 세포 하나에는 DNA 분자가 몇 개 있을까요? 사람은 44개의 염색 22쌍의 상동염색체가 있고 성염색체가 한 쌍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6개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 세포 내에 있는 한 세포 속에는 46개의 DNA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DNA가 있으면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DNA 속에 있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DNA 일부 정보가 유전자에 해당하고요. 또 여기 DNA 일부가 유전자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DNA는 몇백 개에서 1000개 넘게까지도 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다 유전자예요. 이렇게. 유전자, 유전자, 유전자. 이렇게 유전자들이 있고요. 자, 요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DNA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붉은색을 이걸로 썼네? 유전자. DNA 속에 있고요. 그러니까 DNA 이꼴 유전자는 아니에요.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에요? DNA가 더 큰 개념이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의 유전 정보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이 물질 대사를 해야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봤더니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효소가 되고 또 몸을 구성하고 그리고 효소로서의 작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니까 물질 대사를 담당하고 그러면서 몸을 구성하고 물질 대사를 담당하니까 한 생물체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인 형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형질이 나타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형질이라는 것은 표현형입니다. 표현형. 개체에서 나타나는 표현형. 외적인 구조적인 면도 표현형에 해당하고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뭐 화학적 기능, 뭐 생리학적 기능 그런 것들도 다 표현형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 멘델 유전 법칙을 얘기를 할 때
유전자형 또 표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된다. 형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됐는데 유전자로부터 RNA를 만드는 과정은 전사라고 하고요.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번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정을 다 유전학 할 때 배우게 돼요.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유전자는 한 개체 내에서 이러한 형질을 나타내기 위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발현도 되지만 또 자손에게 그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유전자가 전달되게 돼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또한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죠. 자, 그럼 부모에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 간단히 보면 여기 이렇게 아빠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엄마가 있고요. 자, 엄마, 아빠는 정자, 난자를 각각 만듭니다. 그럼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돼요. 자, 수정란은 하나의 세포입니다. 단세포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다세포니까 다세포가 되려면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이 세포 분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계층구조 할 때 얘기했듯이 세포들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세포들이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막 세포 분열한 다음에 유사한 기능을 갖는 세포들끼리 모이는 과정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모이면 그에 따라서 기관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발달 과정을 거치게 돼요. 단계별로 이렇게.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발달하는 단계를 우리가 발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발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포 분열, 그리고 성장, 그리고 세포 분화. 이 분화라는 것은 새로운 기능을 갖게끔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마다 서로 다른 기능, 서로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정란이 이렇게 발생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개체가 되고요. 이 개체는 우리가 이제 다세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정란은 아까 단세포였죠.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전달되는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유전자예요. 다시 말하면 유전자가 있는 DNA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자, 아빠 엄마들은 EN이라고 하는 각각의 아빠 엄마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23, 성염색체까지 23쌍인데 사람의 경우 자손에게는 그 절반을 줍니다. 그러니까 N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핵상이에요. 핵상. 한 세트냐 두 세트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각각 한 세트가 수정란을 형성했으니까 수정란 하나의 세포는 2N이 되고요. 두 세트. 그래서 이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손은 역시. 만약에 이게 N이 아니라 2N이 되면 4N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유전자 발현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표현형이 달라요. 그래서 개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핵상을 맞추는 과정이 바로 이제 생식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수 구조를 나중에 배울 것이고, 그럼 얘네들이 막 발생하면 개체가 되죠. 그러면 개체는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는 역시 2N개. 그죠?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세포에 대한 유전 정보에 대한 개념을 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포 유전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세포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 기준을, 가장 대표적인 분류 기준이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세포 종류를 한번 나눠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세포 종류를 보면, 자,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원핵, 있으면 진핵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원핵의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원핵 세포. 자, 진핵은 원핵에 비해서 10배 정도 큽니다. 진핵. 자, 진핵이니까 얘는 이렇게 핵막이 있는 것이고요.
원액은 핵막이 없고요. 자, 핵 속에는 진액의 핵막 속에는 그 염색체, 즉 유전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유전자를 갖는 염색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원액의 경우에서는 그냥 내부에 존재하게 돼요. 세포질 내부에. 이런 식으로. 골격단백질, 그러니까 DNA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염색체처럼 DNA와 또 단백질이 모여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핵양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핵양체는 유전물질이 있고요. 즉 염색체라고 할 수 있는 유전물질이 있는데, 이 유전물질은 염색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영이에요. 끝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진해의 경우에서는 저기 그린 것처럼 염색체가 다수가 존재하는데 얘들은 선형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보고. 자, 이거 나중에 어차피 그 원액과 진액의 차이 특징들을 비교해서, 원액도 이제 진정세균, 고세균은 아니는데 그 비교해서 쫙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그 기능은 그 특징, 서로 다른 점, 같은 점, 이런 것도 구분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원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막성 소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막과 같은 인지질로 구성된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들이 진액에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토콘드리아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뭐 리소좀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포옥시좀 이런 것들. 식물 같은 경우 엽록체도 있겠죠. 그럼 막성 소기관들이 진액에는 있는데 원액에는 막성 소기관이 없어요. 자, 이 정도까지. 진액은 원액에 비해서 대략 한 10배 정도 사이즈가 크다 정도.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세포, 여기 간단히 봤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종류를 나눌 때 항상 기준, 특히 세포의 종류를 나눌 때 기준을 잘 따져줘야 됩니다. 지금은 핵막의 유무에 따라서 기준을 나눈 거예요. 자, 이제 남은 부분이, 이 챕터에서 남은 부분이 진화설 파트하고, 뭐, 과학적 탐구 방법 관련된 얘기 있는데, 첫 시간부터 빡빡하게 나이가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1시간 정도 했는데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었다 하죠.